엄마, 우리 여행 가자. 68세 박선혜 씨는 그 말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인생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챙겨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남아의 한 섬에서 눈을 떠보니 아들도 며느리 될 아이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권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 아들이 우릴 버렸다고?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던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꽝 눌러주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시계 알람보다 빠르게요. 68년을 살아온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질끈 묶으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선혜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골목 안쪽 2평짜리 반찬 가게를 40년 넘게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오징어채 무침, 별것 아닌 반찬들이지만 이 작은 가게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 정만수는 택시기사였어요. 밤낮 없이 핸들을 잡고 살았죠. 허리가 안 좋아진 후론 일을 그만뒀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악착같다기보단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애들만 잘 크면 된다. 그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큰아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가게 일 거들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새벽에 국 끓이는 냄새에 일어나서 형광등 아래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도윤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론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근데 도윤이는 정말 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엔 대기업 기획팀에 들어갔어요. TV에서만 보던 그런 회사요. 처음 합격 소식 들었을 때 남편하고 둘이서 가게 문 닫고 소주 한잔 했습니다. 우리 아들 해냈네. 그러게 우리가 뭘 잘했길래. 딸 수연이도 참 착합니다. 공부는 오빠만 못했지만 성실하고 마음씨 곱게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집안 살림 보태주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면서 살림하느라 바쁘지만 가끔 시장에 들러서 엄마 얼굴 보러 와요. 엄마 많이 힘들지? 아이고, 이 정도야 뭐. 엄마는 괜찮아. 사실 요즘 허리가 좀 아프긴 합니다. 아침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요. 그래도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서 가게는 계속 나갑니다. 저는 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아팠지만 큰 병은 없었고요. 남편이 술 먹고 소리 지를 때도 있었지만 주먹질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 둘 다 건강하게 잘 컸잖아요. 특히 도윤이는 집안의 자랑입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도윤이 요새 어떠냐? 아이고, 서울서 잘 있지.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던데. 에휴, 부럽다. 우리 아들은 맨날 뭐 한다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속으론 솔직히 좀 뿌듯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시장 좁은 골목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는 넥타이 매고 고층 빌딩 다니는 사람이 됐구나.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도윤이가 점점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고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 괜찮아. 일 열심히 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 나한테 무슨 서운한 일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도 곧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바쁜 거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효도해달라고 조른 적도 없고요. 그냥 가끔 전화로 목소리나 듣고 명절 때 얼굴이나 보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여전히 엄마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가끔이라도 엄마 보고 싶다.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싶다는 것. 그게 68세 박선혜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와 저녁 차리고 남편이랑 TV 보다가 잠들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들 도윤. 여보세요? 엄마, 나 도윤이야. 그래. 무슨 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좀 바꿔줘. 할 얘기가 있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건네주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오, 그래. 진짜? 알았다, 알았어.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우리 여행 가재. 뭐? 여행. 해외로. 도윤이가 다 준비해준대.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그래도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다. 여행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우리를 챙기네. 그 생각에 기뻤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갑자기? 도윤이는 몇 년 전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못 느꼈어요.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맞겠네요. 대학 들어간 후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 뭘 이해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말들을 했을 뿐인데. 밥은 먹었냐? 감기 조심해라. 돈 필요하면 말해. 그런데 아들은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화가 점점 줄어든 게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이젠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해도 대화는 늘 형식적이었어요. 응, 잘 지내. 회사 일 바빠. 응, 건강해. 엄마도 건강 챙겨. 응, 알았어. 그럼 끊을게. 5분을 못 넘겼습니다. 아들 목소리엔 늘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제 말은 귀찮다는 듯 응응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면 허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시장 아줌마들은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요새 효도 관광 보내준대. 우리 딸이 매달 용돈 보내줘. 명절 때 우리 집에 다 모여서 북적북적하니 좋더라.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 도윤이도 바쁜데 잘 지내더라. 근데 집에 오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한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뭔 소리야? 그냥 바쁜 거지. 그래도 너무 안 오는 것 같아. 에이, 괜한 걱정 말고 자. 남편은 무심했습니다. 아니, 무심한 척했던 걸까요? 사실 남편도 아들 전화 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 끊고 나면 한숨 쉬는 것도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 말을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문처럼요. 도윤이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됐어요. TV에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게 산다고 하잖아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래, 우리 아들도 힘들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을 때 문득 눈물이 났어요. 왜 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반찬 가게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 괜찮았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효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비싼 선물이나 여행 같은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여전히 엄마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요즘 어때? 엄마, 괜찮아? 그런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제가 여전히 아들에게 엄마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저와는 점점 멀어졌어요. 서울과 대구의 거리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들리는 그 피곤한 목소리,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분위기, 응응하고 넘기는 대답들. 그게 저를 조금씩 지워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아들한테 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전화할 때도 괜찮아, 엄마 다 괜찮아 하고 빨리 끊었습니다.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딸 수연이는 달랐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시장에 들렀고 엄마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할머니 얼굴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들한테 더 목말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왜 아들한테 더 인정받고 싶은지. 아마도 제가 아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했기 때문일까요? 도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싸서 팔았던 기억, 아들 과외비 내려고 허리 아픈 거 참고 일했던 기억, 아들 취업 준비할 때 용돈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가게 지켰던 기억. 그게 다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만큼 아들이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랐던 거죠.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잊지 말아줘. 그게 제 유일한 욕망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편안한 노후도 아닌 그냥 아들 마음속에 제가 여전히 엄마로 남아있길 바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아들의 세계에서 저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윤이가 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렇게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날 다시 생각해 주는 건가? 나를 여전히 엄마로 여겨주는 건가? 그 한 가닥 희망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아들이 여행을 제안했다. 도윤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엄마, 나 도윤이야. 그래. 여행권은 생각해 봤는데.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서. 소개시켜 줄 사람.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응. 결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인사시키려고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여자친구 데려온대. 뭐? 진짜? 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잖아. 남편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네. 장가를. 그날 밤 저는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착한 아이면 좋겠다.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는 아이면 좋겠다.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시장 가게 옷이 아닌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머리도 파마한 지 한참 됐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남편도 평소엔 안 입는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이거 언제 입어봤나 모르겠네. 그러게. 도윤이 취업할 때 입은 거 아니야? 우리 부부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 보러 가는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서울까지는 KTX로 2시간 반 걸렸어요. 도윤이가 사는 오피스텔은 강남 쪽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높은 건물들 사이 깨끗한 단지 안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여자친구 한지연. 첫인상은 단정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 말수가 적고 표정도 많지 않았지만 예의는 바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이고, 그래. 반갑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어요. 도윤이 혼자 살기엔 너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지연이가 미리 와서 정리한 모양이었어요. 앉으세요. 지연이 차를 내왔어요. 찻잔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편하게 앉아 계세요. 지연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무척 어색했어요. 지연 씨는 무슨 일 하나? 스타트업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 힘들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대답은 짧았고 질문을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와 대화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집은 어디 쪽이야? 서울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짧은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웃지 않았어요. 표정 없는 얼굴로 차분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왜인지 제 가슴이 불편했어요. 착한 아이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도윤이가 과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괜찮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좋은 아이 같은데. 도윤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희 여행 얘기 드릴게요. 도윤이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요. 동남아에 있는 섬인데 조용하고 경치도 좋대요. 사진 속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야자수. 여기가 노인분들 쉬기 되게 좋다고 후기가 많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없고.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정말 평화로운 곳이에요. 도윤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숙소는 리조트 형태고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일정은 일주일 정도면 적당하다고. 엄마,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릴 챙기네. 근데 도윤아, 너무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제가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어요. 이런 데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지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 씨가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다고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고, 고맙다 아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 대구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다, 효자야. 그러게. 며느리 될 아이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 예의 바르더라. 저도 기뻤어요. 정말로.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지연의 차가운 눈빛, 도윤이의 피곤한 얼굴, 너무 완벽한 계획.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괜찮겠지?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며칠 후 도윤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비행기표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출발이야. 여권 챙기고 편한 옷 준비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푹 쉬다 와. 내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걱정 마.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웃음이 진짜 기쁨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불안을 감추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은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저기 봐. 구름이 저렇게 가까이 보이네. 그러게. 저는 대답하면서 뒤쪽을 돌아봤어요. 도윤이와 지연이 몇 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지연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회사 일을 비행기에서까지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68년 살면서 대구 밖으로 나가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외국이라니. 하지만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5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냄새, 전혀 다른 풍경. 도윤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 차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승합차였습니다. 우리 넷이 타니 딱 맞았어요. 차는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처음엔 도시 풍경이었다가 점점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사람도 차도 줄어들고 양쪽으로 야자수와 정글 같은 숲만 보였습니다. 도윤아, 여기 맞니?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지연은 내내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춘 곳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리조트였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 낮은 건물 몇 개가 전부였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좋네. 남편이 감탄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없었거든요. 프런트에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현지인 같았는데 우리를 보더니, 아니, 정확히는 도윤이와 지연을 보더니 묘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알아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도윤이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204호하고 206호 주세요. 네, 엄마 아빠 편하게 쉬세요. 저희는 바로 옆방이에요. 열쇠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 2개, 작은 테이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 좋네. 그러게. 도윤이가 잘 골랐어. 짐을 풀고 있는데 도윤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복도로 나갔더니 도윤이와 지연이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가 잠깐 회사 일 처리하러 나갔다 올게요. 응? 벌써? 방금 도착했는데? 급한 일이라서요. 2-3시간이면 돌아올 거예요. 저녁은 같이 먹어요. 지연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좀 쉬세요. 비행 오래 하셔서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둘은 곧바로 내려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게 보였어요. 여행 와서 회사 일이라니. 저녁때가 되었지만 도윤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가 잘 안 잡혔어요. 여보, 휴대폰이 안 터지네. 로밍은 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받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일단 저녁이나 먹자. 도윤이가 늦는다고 했잖아. 식당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말고 외국인 노부부 한 팀뿐이었어요. 메뉴판을 봤지만 영어로 쓰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밥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은 아니었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9시가 넘었는데도 도윤이는 오지 않았어요. 2-3시간이라더니 남편이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어요. 아직 안 온 것 같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와 지연이 막 방에 들어가는 참이었습니다. 도윤아. 아,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렸니?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피곤하시죠? 내일 아침에 봬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어요. 저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리조트 주변을 걸었는데 정말 한적했어요. 바닷가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멀리 작은 배 몇 척만 보였습니다. 평화롭긴 한데 너무 조용하네.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도윤이와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이 못 봤어? 아직 안 내려온 것 같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도윤아? 아침 안 먹니?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는 좀 이따 먹을게요. 늦게까지 일했더니.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점심때 뵐게요. 문이 다시 닫혔어요. 오전 내내 우리 부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사진도 찍고 조개 껍데기도 주었어요. 여보, 여기 진짜 좋긴 한데 도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네. 그러게 같이 여행 온 건지 우리만 온 건지. 점심때도 도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도윤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만 더 일 처리할게요. 내일부터는 같이 있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행 와서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저녁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우리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도윤이한테 물어보려고 옆방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여권을 꺼내 직원한테 보여줬더니 직원이 그걸 가져가려고 했어요. 아니, 가져가는 거야? 확인만 하는 거 아니고?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꿈이었어요. 아무리 헤엄쳐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고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새벽 5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오늘은 도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끄는 소리 같았어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도윤이 같았습니다. 도윤아?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급히 슬리퍼를 신고 뒤따라갔습니다. 도윤아, 어디 가는 거야?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도윤이와 지연이 프런트 앞에 서 있었어요. 도윤아. 도윤이가 깜짝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엄마, 왜 일찍 일어나셨어요? 너희 어디 가는 거야? 짐까지 들고.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긴급 업무가 생겼어요. 서울로 급히 돌아가야 해서요. 뭐? 서울로? 도윤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당장 들어가야 한대요. 그럼 우리는? 엄마, 아빠는 여기서 며칠만 더 쉬다 가세요. 제가 다 결제해놨어요. 비행기표도 일주일 뒤로 예약되어 있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희만 간다고? 정말 죄송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거 현금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쓰세요. 그리고 이건 리조트 연락처. 혹시 모르니까요. 도윤아. 저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전화 드릴게요. 도윤아, 잠깐만. 하지만 둘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괜찮냐고 뒤에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여보, 일어나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갔어. 뭐?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만 남겨두고 회사 일이래. 급하게 서울 가야 한대.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해봐야지.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와이파이로 카카오톡을 켜봤지만 메시지는 한참이 지나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이 벽을 쳤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도윤이가 그럴 리 없어. 진짜 급한 일이 있었던 거야. 하루가 지났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리조트에 갇힌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먹고, 자고, 바닷가를 걷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져간 여권을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라고 했지만 아무튼 여권을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을 하고 사실은 어제 아침에 아들이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여권을 가져갔다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여권이 없어. 뭐? 도윤이가 가져갔대.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돌아가? 지연이 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있긴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버티기엔 여보, 이거밖에 안 돼. 남편이 봉투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그날 저녁, 저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윤아,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이 저를 흔들었지만 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사람 살려. 헬프, 헬프.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천장이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무슨 일이야? 의사가 들어와 뭐라고 설명했지만 영어라서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충 과로, 스트레스, 탈수 같은 단어만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병원 복도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선혜 씨 보호자 계세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선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김태호 마이너스 국제구호단체 의료통역. 그 남자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을 했어요. 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던 분 아니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김태호라는 남자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년 전쯤 아주머니 가게에서 밥 얻어먹던 청년이었어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때 가게 앞에서 배고파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저는 그 아이한테 공짜로 밥을 줬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이가?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들이, 우리 아들이. 김태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한마디 끊지 않고 끝까지 도윤이가 여행을 제안했던 것,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받았던 것, 함께 이 섬에 왔던 것, 가리고 새벽에 우리를 두고 떠나버렸던 것, 여권도 가져갔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권을요? 네. 도윤이가 프런트에서 가져갔다고. 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권 없이 외국에 계신다는 건 합법적으로 출국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드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도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태호는 침착했어요. 일단 한국 대사관에 연락드릴게요. 여권 재발급 절차 밟으셔야 해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정도요. 그동안은 여기 계셔야 하고요. 일주일에서 2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 지연이 준 봉투 속 현금을 보여줬어요. 태호가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로 2주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20년 전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태호는 그날부터 우리를 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여권 재발급 절차를 시작했어요. 병원비도 일단 그가 대신 내줬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보다 훨씬 적은걸요. 태호는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하던 시절 몇 달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서문시장 근처를 떠돌다가 제 가게 앞을 지나쳤대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사흘을 굶었거든요. 용기 내서 나중에 꼭 갚을 테니 밥 한 끼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그랬죠. 태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갚을 생각 말고 그냥 먹어. 배고프면 또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그때 워낙 손님도 많았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갔어요. 아주머니는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 안 하셨죠. 그랬었나? 그 한 달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 다시 들어가고 졸업하고 지금은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고요. 태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머니가 살려주신 거예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사흘 후 태호가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이걸로 일단 한국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정식 여권은 한국 가서 재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정말 고마워요. 귀국 비행기 표도 예약했어요. 모레 오전 편이에요. 표값은 제가 먼저 끊었어요. 나중에 편하실 때 주세요. 태호는 공항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태호와 리조트 로비에서 차를 마셨어요. 태호 씨, 우리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태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대사관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뭐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 아니래요. 무슨 뜻이에요? 가족을 해외에 데려온 뒤 버리고 가는 경우요. 특히 부모님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머니,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아들이 정말.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 지연의 차가운 눈빛, 새벽에 떠나던 뒷모습.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도윤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나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태호 씨라고 아는 분이 도와주셔서. 도윤아, 대체 무슨 일이었니? 왜 우리를 두고 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엄마, 지금은 얘기하기 힘들어요. 뭐?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도윤아, 잠깐만.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래? 나중에 연락한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화를 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목소리에서 느껴진 그 차가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마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투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왜인지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에러음이 났어요. 응? 왜 안 열리지? 다시 눌렀습니다. B-, 또 에러음. 여보,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세 번째 에러음. 이게 대체. 남편이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어요. 하지만 열쇠 구멍에 넣으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여기 왜? 지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들어오세요. 저희를 마치 손님처럼 맞이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소파가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가 20년 넘게 쓰던 그 낡은 소파가 아니라 새 소파였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없었어요. 대신 모던한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도윤이는 어디 있어?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있어요. 회사?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앉으라고? 이게 내 집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어머님, 도윤 오빠가 오면 얘기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뭐?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30분 후에 온대요. 30분. 그 시간이 30년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제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TV 옆에 늘 놓여있던 제 뜨개질 바구니, 창가에 두었던 화분, 벽에 붙여놨던 가족 사진, 다 없어져 있었어요. 내 물건들은 다 어디 있어? 지연이 방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방에 정리해뒀어요. 작은 방. 그건 도윤이가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어요.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던. 문을 열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제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마치 버릴 쓰레기처럼. 이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도윤이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도윤아,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요, 엄마. 앉으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앉아서 얘기해요. 도윤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도윤이와 지연이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협상 테이블 같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도윤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이 집을 제 명의로 돌리려고 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 집 할부금 누가 냈는데요? 그게 제가 5년 동안 매달 할부금 냈잖아요. 사실상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아, 그건 내가 효도한다고. 효도요? 도윤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전 한 번도 효도하고 싶어서 돈 보낸 적 없어요. 엄마가 매번 전화해서 할부금이 너무 부담된다느니 돈이 없다느니 그렇게 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네. 내가 언제 그랬니? 맨날이요. 맨날 부담된다고, 힘들다고, 도윤이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집값으로는 서울에 괜찮은 집 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요. 그 돈으로 서울에 전세라도 얻을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도윤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세요. 요양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요양원에? 엄마 아빠 나이가 이제 70 다 되잖아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우리 멀쩡한데. 그게 지금이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도윤이는 마치 회사 보고서 읽듯이 말했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전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왜? 엄마는 맨날 제 일에 간섭하고 아빠는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전 지쳤어요. 도윤아, 특히 엄마. 제가 뭘 해도 엄마 생각엔, 엄마가 보기엔 하면서 간섭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일해야 하고 엄마 아빠 모실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집 정리하려고. 여권은 왜 가져간 거야? 도윤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건 실수예요. 실수?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이 눈이 흔들리는 걸.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넌 일부러 그런 거야. 우리 못 돌아오게. 아버지, 증거 있어요? 전 정말 실수였다고요. 도윤이는 태연했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우리가 왜? 안 하시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할부금 낸 증거 다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여행도, 여권도 모든 게 우리를 내쫓기 위한. 도윤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알았어요. 제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서명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할 시간 줘.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말리지 않았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딸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연아, 엄마 좀 도와줄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는 묻지 않고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여기로 와.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 딸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여행, 여권, 집, 도윤이의 말들. 수연이 얼굴이 굳어갔어요. 오빠가, 진짜? 응,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수연이는 당장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할 일 아니긴. 부모님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내 인생 살 거야. 더 이상 부모 뒷바라지 못해. 뒷바라지?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뭘 바란 적 있어? 맨날 간섭하고 부담 주고. 난 지쳤어. 수연이가 소리쳤어요.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도윤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집에서 지내. 미안하다. 수연아, 뭐가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수연이 집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옆방 소파에서 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도윤이를 너무 아꼈던 걸까요? 딸보다 아들을 더 챙긴 게 잘못이었을까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취업준비비, 모든 걸 도윤이한테 쏟아부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착하게 산 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 만나봐야 해. 변호사? 응. 오빠가 하는 짓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확인해야 돼. 수연이는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30대 여성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어요. 일단, 여권을 의도적으로 가져간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정말요? 네. 특히 해외에 두고 온 거라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명의 이전거는 할부금을 아드님이 냈다는 증거가 있으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아드님이 부모님께 효도 차원에서 돈을 보낸 거라면 그건 증여예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머님 명의 집을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설령 아드님이 할부금을 냈다 해도요. 조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 되실 분, 한지연 씨 맞죠? 네. 이분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과거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네요. 뭐라고요? 5년 전쯤이에요. 피해자는 아니고 가담자 쪽으로 조사를 받았대요.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는 안 됐고요. 남편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런 여자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 일도 한지연 씨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드님 혼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기엔 너무 치밀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속은 건가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윤아, 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니?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진명의 이전 요구 철회, 여권 불법 취득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변호사 통해서 보낸 거야. 엄마가 저를 고소하시게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넌 나한테 뭘 했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하는 짓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엄마, 여권 가져간 것, 집에서 쫓아낸 것, 요양원 보내려 한 것, 다 기록해뒀어. 엄마, 제발. 그리고 지연 씨 뒷조사도 다 했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있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너한테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효도 바라는 것도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엄마로 대접받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니? 넌 엄마가 간섭했다고 했지. 부담됐다고 했지. 근데 엄마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엄마는 포기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대신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내가 나한테 한 일들 다 기록했어. 법적으로 문제될 일 더하면 엄마도 가만히 안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진명의 이전 요구를 철회했어요. 변호사 경고가 먹혔던 거죠. 도어락 비밀번호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고 바뀐 가구들도 치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설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인데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집 맞지? 맞아. 우리 집이야.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도윤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휴대폰을 볼 때마다 기대했어요. 혹시 도윤이한테서 전화 오지 않을까? 하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들은 제 인생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아들이 저를 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 수연이가 자주 들렀어요.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오빠한테 연락 왔어? 아니. 수연이는 더 이상 오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손주들을 데려와 할머니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손주들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나한테는 아직 이 아이들이 있구나. 시장 가게는 계속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선혜야, 요새 어떠냐? 그냥저냥 살아요. 아들 잘 지내냐?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서. 아이고, 그래도 아들인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처음엔 거짓말 같았던 그 말이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에 들렀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그래. 포장해주면서 물었어요. 언제나? 다음 달이요. 처세냐? 네.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되는 게 떨려요. 떨리지. 나도 그랬어.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랑하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아주머니,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배은망덕하면 어떡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뉴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 버리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해. 네.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저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되 내 자신도 잃지 마. 그게 중요해.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 여자가 가게를 나간 후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잃었던 걸까?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68년. 그게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건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박선혜라는 사람보다 도윤이 엄마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이기도 하지만 박선혜로도 살기로. 밤에 혼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손님이 많이 왔다. 수연이가 들러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작은 기록들이지만 제 인생이었어요. 도윤이 없어도 제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김태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머니, 그 후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태호야. 다행이다. 아드님이랑은 연락 안 해. 나도 안 하고. 그렇군요. 근데 괜찮아. 나는 나대로 살고 있어. 태호가 웃었어요. 역시 아주머니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태호한테 베푼 선의가 저를 살렸어요. 착하게 사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던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이 날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니까.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게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거야, 박선혜. 그리고 웃습니다. 진짜 웃음으로. 여러분, 박선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지금은 외로운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